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오는 6월 15일에 이뤄집니다. 2차 발사 누리호에는 0.2톤짜리 성능 검증 위성 1기와 1.3톤 모사체가 탑재되며 지상 700km 궤도에서 차례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져서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또 PCR 검사 의무화도 해제되는데 다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에 PCR 검사와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한 의료기관에서 대다수 직원이 코로나19로 격리되는 위기 상황의 경우 코로나에 걸린 의료진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3일 격리 뒤에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수습본부는 의료진의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대비, 대응, 위기 등 3단계로 구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중순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 등 핵심 방역 지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하루 만에 주요 도시를 비롯해 수도 키예프 인근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응전 태세를 갖추는 한편 조만간 러시아와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하루 새 6만여 명 급증해 65만 1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고는 92,751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8%로 전날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8%포인트 높은 38.7%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 카페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과 카페이고 현장에서 60세 미만을 분간하기도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 적용 필요성과 최근 지역마다 달라진 효력으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를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을 다음 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며 이때는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로 봐서는 3월 중순경쯤에 이 정점을 찍고 아마 그 숫자는 25만 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예상보다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정점에 우리가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도 보건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다수 직원이 격리되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의료진은 확진자라도 신속 항원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3일 격리 뒤에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발표한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는 의료진이 확진된 경우 3일 격리 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했는데 검사 절차를 없앤 겁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개정 전 지침과 개정 지침에서는 모두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 대비, 2단계 대응, 3단계 위기로 구분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면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하는 전원 전실 행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이 7일 내로 입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병상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지만 나중에 병상이 부족해지고 여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 전실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제때 진료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응급센터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이달 말까지 1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는 4곳으로 권역별 종합병원급 거점 전담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4만 1,000명분이 27일 추가 도입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요일인 오는 27일 팍스로비드 4만 1,000명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3만 2천 명분이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 저녁까지 17,660명에게 처방돼 14,000여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일선 보건소 업무에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견 즉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만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포함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가 과중해지자 오는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을 보건소 등에 파견해 기초 역학조사나 문자 발송, 증상 유선 확인 등의 선별조사 지원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밤 수원시 장안동의 한 도로. 술에 취한 남성이 마스크를 벗은 채 택시 안으로 들어오려 시도합니다. 이를 본 택시 기사가 남성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마스크 쓰고 타세요. 이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누가 뭐 욕을 하는 내리세요. 한참 이어지는 욕설에 차량 밖으로 택시 기사가 따라 내리자 기사를 차도 쪽으로 휙 밀치더니 마스크를 잡아 뜯어 길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러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여러 차례 손찌검이 이어집니다. 폭행이 있었던 택시 승강장 옆 도로는 늦은 시간까지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자칫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택시기사 몸에는 여전히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한 이유를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도 당했지만 다른 사람도 당할 수도 있다. 많이 당하니까 이거는 경각심을 느껴야 되겠다. 전염이 됐을 경우에 하루에 태우는 손님이 최소 20명이에요. 현재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택시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야, 네가 말을 좋게 하고. 지난해 5월 경기 오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택시에서의 폭력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처벌도 더 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처한 상황이 가장 약한 그런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적인 것도 있고 있지만 택시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까지 착용하지 않았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16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A 경위가 지난 8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A 경위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위는 숨지기 전날 오후 2시 30분쯤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신병 교육 기간에 코로나19로 격리된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공군 교육사령부 입영자 2천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라며 이들이 가족들과 소통이 단절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된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건강 상태를 알리는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 서비스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 요구 국민청원에 24만 7천여 명이 동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근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요일부터 1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그때쯤이면 일일 확진자가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확진자 수가 하루 전보다 4천 명 넘게 줄긴 했습니다만 흐름은 여전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 하루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PCR 검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진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유행 양상을 보면은 3월 첫째 주를 들었으면서부터 확실히 정점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에서 2, 3주 지속이 되다가 3월 말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김부겸 총리는 3월 중순에 유행의 정점에 이를 거라면서 이때가 되면 일일 확진자가 25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25만 명 정도로 보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PCR 검사가 적절하게 감염 대상에게 이루어진다면은 30만 명도 넘어설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PCR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지 않고 음성으로 나와서 놓치는 환자들을 고려한다면은 실제 일일 확진자는 PCR로 확인할 수 있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기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25만 명씩 환자가 나오면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상당수의 병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응급실을 방문해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공간의 격리나 또 의료진의 그 분리를 통한 그 진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 당시에 전체 중환자 병상을 넘어가는 상태로 지금 중환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90병상 정도가 이제 중환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환자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빠른 시기에 이 의료 대응 체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 예. 때문에 이제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이 중환자 관리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추가적으로 지금 PCR 검사 여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이 PCR 검사 그 영량이 한 85만 건까지 됐다가 이 취약 검사라는 것이 그 양성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55만 건에서 60만 건 이상이면은 더 이상은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 신속항원 검사도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새로운 방법이나 또는 이런 이 정확도를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시기를 거쳐서 유행의 정점을 지나면 3월 중순부터는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부터는 확실히 이제 정점을 지나서 환자들이나 중환자, 사망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이때가 되면은 다시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자가 좀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새로운 변이가 또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상 회복과 관련된 논의의 그 시작과 진행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충분히 조절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확인이 돼야지만 이런 그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3월 중순에 정점을 지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과 같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정부가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따로 PCR 검사 없이 그대로 양성으로 확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양성률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속항원 검사의 위양성률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5명의 그 양성자 중에 1명은 가짜 양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을 그대로 투여를 하게 된다면 사실 복용할 필요가 없는 분이 PCR 검사 없이 복용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위양성이 나와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대응을 했을 때 좀 더 이득이 큰 분들이 누구냐에 대한 그 결정이 필요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또는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신속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확진하고 관리하고 투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아이들의 또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타액 검사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침을 이용한 PCR 검사가 정식 허가를 받는다면 사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걸 이제 이 타액을 갖다가 그 PCR을 할 때는 역시 정확도가 일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우리가 감수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PCR은 거의 뭐 99%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은 타액을 이용을 할 때는 적어도 10% 이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정도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타액에 의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검체 채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손상을 받을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어린이 영유아에서는 상당히 좀 편하게 진행될 수는 있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 양성이나 위 음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사용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은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어린아이 3명이 재택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전에는 국내에서 영유아 사망 사례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른 변이보다 오미크론이 영유아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영유아에 더 치명적인 그런 이 조건을 가진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영유아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에서 중환자 발생 비율이 많이 낮다라는 거는 이미 다른 변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과 영유아가 확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낮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유아에서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전체적인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영유아나 어린이에서도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조절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환자 수가 늘면서 어린이 중환자 수도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언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됐습니다. 정부는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3단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 문제를 개선하고 0.2톤의 성능 검증 위성 등 총 1.5톤을 탑재해서 발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로켓 3단 엔진 연소가 조기 종료돼 위성 모사체 안착에 실패한 누리호. 지난해 말 사고 원인 조사 결과 3단 엔진의 조기 연소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헬륨 탱크 고정 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헬륨 탱크 하부 지지부의 고정 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부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또 산화제 탱크 덮개의 두께도 보강해 누리호가 실제 비행 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된 3단 부분을 재조립하면 헬륨 가스가 새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밀 시험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2차 발사를 위해 누리호 1단과 2단, 3단을 조립하고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누리호는 애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오는 6월 2차 발사에 나섭니다.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차 발사에서는 누리호가 위성을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0.2톤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함께 실어 누리호의 최종 목표인 총 1.5톤 무게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먼저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하고 수십 초 뒤 위성 모사체를 분리할 예정입니다. 2차 발사 이후 누리호는 내년 초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3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인근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키예프 시내에 병력을 배치하고 러시아군의 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러시아군의 침공 개시 몇 시간 만입니다. 추 이브 지역에도 폭탄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Всего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ов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ыведено из строя 83 наземных объекта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краины. С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биты 2 Су-27, 2 Су-24, 1 вертолет и 4 ударны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а «Байрактар» вооруженных. 침공 첫날부터 사실상 전면전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서 헤르손, 벨라루스에서 키예프, 북동부에서 카르키프 세 축으로 진격 중입니다. 친러시아 반정부 세력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군대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망을 뚫고 6에서 8km 전진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대 도시 카르키프는 러시아군의 공습과 진입에 대비해 시민들이 지하철역 등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Я боюсь ехать. Я не буду ехать. Я не знаю, что там дальше произойдет. 수도 키예프에도 곳곳에 군병력이 배치돼 러시아군의 진입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не допоможете. Якщо ви потужно не допоможете Україні, то завтра війна постукає в ваші двері. Слава Збройним силам України.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정권을 극우 민족주의, 신나치주의 정권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 침공을 통해 현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력도 무력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공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무력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러시아 주요 기업인들과 자리를 갖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Я хочу еще раз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Вынужденные меры. Потому что могли такие риски для нас создать, что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 дальше страна существовала бы.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Россия остается частью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в этой связи, настолько, насколько она остается этой частью,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наносить ущерб системе. 세계 곳곳에서는 푸틴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에 모인 우크라이나인들과 활동가들은 전쟁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푸틴은 테러리스트라며 다른 국가에서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전쟁 반대 피켓을 든 500여 명의 시위대가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Noi non vogliamo questa guerra, vogliamo pace. Pace per tutti, per tutto il mondo. Grazie, perché oggi siamo feriti, molto feriti. Україна – країна вільна, суверенітет. Вільна держава і хоче миру, і щоб світ почув наші слова.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제기했지만 거의 모든 방향에서 진격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TV로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민간과 군사 목표물을 모두 겨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조만간 적대 행위 중단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쓰는 등 전 세계가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거나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원재료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섭씨 10도에서 35도의 상온에서 특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을 메탄올에 넣어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하고요. 네. 또 그 후에 촉매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인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 원료를 이용하면 플라스틱의 모양이나 성질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어떤 플라스틱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술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구팀은 국내 기업인 리뉴 시스템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고요. 또 연간 1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실증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연내 공정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플라스틱을 합성되기 전에 원재료로 되돌린다고 하니까 이건 그야말로 재활용의 그 궁극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얼른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4위로는 생각만으로도 로봇팔을 정확하게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연구팀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 뇌파에서 움직임 의도를 파악하고 또 로봇팔을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도 뇌 활동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이 있었긴 한데 지금처럼 3차원 방향으로 정교하게 로봇팔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뇌의 실제 작동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개발했는데요. 시신경 세포가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기술은 3차원상에서 24가지 방향을 해석할 수 있고 또 모든 방향에서 평균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로봇팔을 움직이는 상상을 한 결과 성공적으로 로봇팔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사지마비 환자나 사고로 팔을 잃은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로봇팔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직접 조종하거나 또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을 컨트롤하는 기술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한국천문연구원이 망원경을 통해서 초신성 관측 역사상 가장 어린 시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초신성은 죽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아주 밝게 빛나는 특별한 별인데요. 죽음과 동시에 다양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으로도 불립니다. 천문연은 캐나다 토론토대와 함께 폭발 후에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초신성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기록이 천문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계에서는 초신성 폭발 직후의 빛을 더 빨리 포착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2011년에는 폭발 11시간 뒤에 초신성이 관측이 됐었고요. 또 2017년도에는 7시간,
2019년도에는 3.6시간 뒤 관측으로 기록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압도적인 신기록을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운 겁니다. 네. 폭발 직후의 빛을 더 빨리 관측할수록 별의 크기와 별 내부 원소를 측정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연구팀은 이번 관측을 통해서 초신성은 폭발 후 1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색깔이 붉어진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또 이런 색 변화는 철 성분이 초신성 가장자리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우주 탐사 분야에서 우리 연구진이 큰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후속 연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2위로는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의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첫 달 궤도선의 모습이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달 궤도선은 높이 2.29m, 또 무게 678kg의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양옆에 태양 전지판이 있고 또 위에는 안테나가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달 궤도선은 4월까지는 영상 123도와 영하 183도를 오르내리는 우주 공간의 극한 온도와 또 진공 상태, 고온이나 고압 등 이런 극한 환경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질 예정인데요. 발사 준비를 하고서 우리 시각으로 8월 1일에 미국 로켓 펠컨 9에 실려서 달로 향하게 됩니다. 궤도선은 4개월 보름이 지난 12월 16일에 달 궤도선에 안착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1년 동안 달 주위를 하루에 12바퀴씩 돌면서 달 표면을 관측하고 또 물을 탐사하는 등 달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달 궤도선의 이름은 국민공모로 정해지게 될 텐데요. 오는 28일이 국민공모 마감인데 어떤 이름이 선택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누리호 공모 때보다 8배 정도가 많은 응모가 몰렸다고 하죠. 그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소식을 이번 주 과학뉴스의 1위 소식으로 꼽았습니다. 네. 조금 전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누리호는 오는 6월 15일에 2차 발사를 시도하는데요. 지난 10월 21일 있었던 1차 발사 때 발견됐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2차로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차 발사 때 누리호는요, 비행 중에 3단부 엔진이 예상보다 빨리 꺼져서 위성 무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었죠. 네. 원인은 산화제 탱크 속에 헬륨 탱크 고정 지지부가 풀려서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헬륨 탱크 고정 지지부를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또 검토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산화제 탱크는 비행 시 예상되는 하중에 1.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예. 이번에 누리호는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0.2톤짜리 위성을 궤도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 위성과 함께 1.3톤짜리 모사체도 함께 운반해서 수십 초 간격을 두고서 잇따라 분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누리호의 최종 목표가 이 무게 1.5톤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네. 이번에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사 예비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고요. 발사일은 예정일 약 한 달 전에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누리호는 총 5번의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2차 발사 이후에 있을 3차 발사는 내년 1,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차 발사 때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 발사에서는 꼭 성공해서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올해 우주 개발에 지난해보다 18.9% 늘어난 7,34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차세대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발사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목적 실용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 2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의 올해 하반기 발사 계획 등도 담겼습니다.
성인 ADHD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가 주의력과 불안 증상 호전에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덕형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발표회에서 최근 1년간 진행한 성인 ADHD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 뇌 특정 부위에 부족했던 혈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참가자들의 주의력 측정에 유의미한 호전이 나타났고 불안 공격성 점수도 나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교수는 참가자들이 4주 동안 하루 30분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공동 개발한 치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눈병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균 경북대병원 안과 교수 연구팀은 2020년에 유행성 각결막염 의심 환자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7.28명꼴로 지난 2016에서 2019년 1000명당 19.77명보다 6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의심 환자는 1000명당 64명꼴에서 16명꼴로 줄어 전 연령대 중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대표적인 유행성 눈병으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되거나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통해서 옮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3년 안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 공동 연구팀은 심근경색 의심 환자 25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액 속에 존재하는 트로포닌과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통해 3년 내 심근경색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로포닌과 C 반응성 단백질은 신체 조직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혈액으로 방출되는 단백질입니다. 연구팀은 이들 단백질 수치가 높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년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이 35%까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고 다른 그런 지구를 성실하게 돌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지구,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움직이며 완벽한 조화를 지켜가는 이 위대한 천체들은 덤으로 황홀한 우주쇼까지 선사하는데요. 바로 일식과 월식인데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그 장엄한 우주쇼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효종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해봤을 수도 혹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때는 2020년 6월 21일. 해가 쨍하게 뜬 날. 갑자기 세상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태양이 우주의 무언가에 의해 삼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이 현상을 솔라 이클립스라고 부릅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통해 이클립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뱀파이어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해당 영화에서는 월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클립스는 식 자체의 의미와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어원을 뜯어보자면 떠난다는 뜻의 leave를 뜻하는 어근 립스에 바깥을 뜻하는 접두어 x가 살짝 변형된 형태인 에크가 붙으면서 밖으로 잠식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현상을 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식은 말 그대로 해 일자와 먹을 식자를 쓴 그 본연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해가 먹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연히 달과 태양의 진로가 겹쳐지면서 달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무언가 거대한 대상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의 진로가 겹쳐 보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도 보이는 위와 같은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신비한 현상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식은 왜 일어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달의 위상이 사길 때, 즉 밤하늘 그 어디에도 달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하늘일 때 과연 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나 커다랗게 하늘을 채우고 있는 녀석이
밤하늘에 없다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달의 위상이 사귈 때의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연히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일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식은 이론적으로 매달 일어나야 합니다. 달은 한 달에 한 번 공전하고 사귄 위상도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천체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면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관측 결과에 따르면 달의 공전면과 지구의 공전면은 약 5도 정도의 기울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경로가 겹침과 동시에 달이 사계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꽤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지구 위의 장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1일에 약 4시경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일식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야외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일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어떻게, 얼만큼 가리는가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로 앞에서 소개했던 2020년 6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달과 태양의 진로가 약간 스치는 위치에 있어서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형태의 부분일식, 달과 태양의 진로가 기막히게 일치하여 태양의 광구 부분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개기일식, 마지막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조건과 완벽하게 동일하나 마침 달과 지구의 거리가 타원궤도상에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달이 태양을 온전히 가리지 못하고 태양 속에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이 반지와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의 금환일식이 있습니다. 모든 일식들이 멋지고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일식 헌터들 사이에서는 개기일식, 그 중에서도 금환일식이 단연 가장 멋진 일식 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일식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좁은 틈새 사이로 태양빛이 쏟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의 장관을 잊지 못한다고 할 정도이니 그 순간의 감상이 얼마나 설레고 황홀할 느낌일지 상상해 가질 않습니다. 2022년인 올 한 해 동안 계획된 일식은 5월 1일 그리고 10월 25일에 이루어질 부분일식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두 일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식과는 반대이지만 같은 원리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월식 현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구의 그림자는 달의 그림자에 대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일식의 조건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잦은 빈도로 월식은 발생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 11월 8일에는 오후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만들어지는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이 일식을 기대하셨지만 아쉬운 소식으로 접하지 못하게 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심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태양 표면으로부터 두꺼운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코로나층은 평소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광고 표면으로부터 발산하는 빛의 세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태양 대기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빛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식이 일어난 하늘에서는 태양의 화려한 빛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태양 대기층인 코로나의 수려한 자태도 볼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계속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려와 경계심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 코로나라는 단어는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코로나는 원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는 원래 왕관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일식의 코로나와 바이러스의 코로나 모두 왕관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렬한 빛에 가려 주변에서 자신만의 빛으로 분명하게 빛나고 있는 존재들. 어쩌면 일식은 하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작은 존재들의 빛에게 잠시나마 자신을 아름답게 뽐낼 기회를 주는
달이 선사하는 배려가 아닐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해 가을 1차 발사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이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됐습니다. 1차 발사 때의 문제를 개선하고 성능 검증 위성 등 총 1.5톤을 실어 발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우주 강국도약의 시험대가 될 이번 발사에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